자, 오늘 수업은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란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 이것을 세계화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세계화라고 했을 때 이 세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지구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확산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이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간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간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증대된 부가 일부 국가, 선진국에 집중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why?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자, 아마도 부가가치가 큰 산업의 분야가 선진국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고 이 부가가치가 낮은 저임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의 산업은 이 개발도상국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런 좀 부가가치 이에 따른 이 산업의 배치, 이것에 따라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왜 어떤 세계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어떤 세계는 계속해서 부유해지는가? 왜 세계의 절반은 먹어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왜 세계의 절반은 먹고 남는 것을 계속해서 버리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문제하고 맞물리는 의문 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국가 간 빈부격차 확대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내에서 계층 간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부 계층에 계속해서 집중되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런 문제가 전 세계화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세계화와 함께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화와 함께 도입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유무역 체제이다 보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경쟁 위주의 그 체제 안에 경쟁 위주의 체제 속에서
처음부터 열악한 위치와 환경에서 출발하였던 약자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약자를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계화 문제점 두 번째,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현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현상은 그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 가운데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져 가는 현상을 우리는 동질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햄버거 음식으로 전 세계에 햄버거, 콜라,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 문화가 공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옷에서는 청바지, 언어로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소수민족과 소수 지역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영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헐리우드 영화가 각국의 독특한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화들을 젖히고 이 헐리우드 영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져 가고 있는 동질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런 전 세계 문화가 비슷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가 계속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정체성을 잃으면서 선진국의 문화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잠식되고 있다는 것. 우리만 해도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청바지를 또 입고, 대부분 양장을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그런 것처럼 경제적, 문화적으로 장식이 되면서 고유한 문화가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것. 이것이 문화의 획일화, 그것을 넘어서 소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편윤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할 보편적인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원칙이겠죠. 반면에 특수윤리라는 것은
특정한 시대나 사회, 지역, 종교 등에서 공유되는 가치가 특수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계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바로 이런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난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존엄성, 인권 문제, 이런 보편윤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 난민들을 각국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그 나라의 주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그런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가 충돌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 자, 우리의 태도. 각 사회의 올바른 태도, 정치, 사회, 종교적인 각 사회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자, 일방적인 이것이 보편윤리이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보편윤리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반면에 보편윤리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문제인데 이 특수윤리, 그 사회의 독특한 특수윤리라고 해서 보편적인 측면을 너무 무시하는 부분은 또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윤리와 특수윤리가 부딪힐 때, 갈등을 빚을 때 어떤 태도로 그 문화의 측면을 이 갈등의 양상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계의 문제점 크게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의 획일화 소멸 현상,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이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자, 일단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 빈부격차의 완화 노력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노력, 지구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기구를 통한 UN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선진국이 공적개발 원조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의 이 지원해서 빈부격차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의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실제로 내가 부자이고 부유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냥 놔뒀을 때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이 빈부격차가 심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라든지 사회의 문제의 심화, 악화는 결국은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리가 세계화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이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결국은 선진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 이 지구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가치관, 시각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의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자, 일단 우리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농가의 공정무역에 대해서 일단 생산 농가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네, 중간에 이제 마진을 없애는 거죠. 돌아가도록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는 겁니다.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서 가능하면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가장 가깝게 생산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무역의 취지인데요. 이 공정무역의 과정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이런 약속을 하는 가운데 다른 상품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친환경 재배를 한다는 약속하에 소비자가 조금 비싼 물품, 이 공정무역 물품을 삼으로써 서로 간의 윈윈, 서로 간의 이익을 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하자라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무역은 어떤 공정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자, 일단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현지 언어를 익혀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현지에 가서는 뭐 바리바리 캐리어에 싸갖고 간 뭐 통조림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현지 그런 자국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음식, 현지의 그런 식당에 가서 현지의 음식을 접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여행 문화를 갖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지 문화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과 함께 지역 사람, 여행을 가서는 지역 사람을 돕는다. 어떻게?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현지인의 숙소와 그리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을 함으로써 현지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 자, 이게 이제 공정여행의 취지인데요. 자, 이렇게 공정무역, 공정여행처럼 윤리적인 소비를 확대를 하면서 부의 편중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노동력 착취 해결에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노력,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전 세계 시민들이 이거는 텅텅 빈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먹는다고 해도 이 개발도상국, 약소국의 어려움이 겪는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세계의 그런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현상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것 같은데요. 자, 지역 및 국가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존중을 하고 다른 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갖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 그리고 우리나라 자국의 정체성을,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 가운데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세계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점포 경관인데요. 세계의 음식 문화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획일화되어 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는 맥도날드 햄버거 점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 나라에 가서 다국적인 기업의 획일화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것보다는 이제 각 나라에 가서 각 나라의 현지 음식을 접하면서 그 나라의 이 독특한 문화적인 뭐 전통성이라든지 특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행을 할 때 이것이 또 공정여행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언어적인 측면으로는 영어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진짜로 사멸위기의 언어가 현재 2470개나 될 정도로 이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어 가고 있다. ing.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충분히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해결은 이제 앞서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각 사회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상황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일방적인 보편 윤리를 강요하지는 않되 이 특수윤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이 보편 윤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특수윤리를 강요해서는 또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이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방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와 빈부격차 이제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부격차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발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제 독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에티오피아는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진국 같은 독일 같은 국가들에서는 기술 집약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다국적 기업의 뭐 본사라든지 뭐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구들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독일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위치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부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반면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반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집약적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비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 그런 부가가치가 주로 낮은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임금 수준도 굉장히 또 낮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임금 수준이 높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할까요? 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최하위 20개국의 75년에서 2015년 그 국내 총생산 GDP는 뭐 이 정도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상위 20개국 평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 평균 빈부격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국가 간,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가 안에서는 역시 국가 안에서는 뭐 부모의 기존에 가졌던 재산을 뭐 물려받는다라든지 뭐 교육 정도라든지 교육의 교육의 정도라든지 이렇게 처음에 가진 것들에 의해서 이 계층 안에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결과가 좀 평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무역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공정무역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바로 생산 농가에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것. 이것이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인 기업이라든지 중간에 유통 마진을 챙기는 그런 단계를 좀 줄임으로써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이 농가에서 이 생산하는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사례를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의 명예살인 부분에 대해서 명예살인 관련 기사인데요. 자,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가 첨예하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특수윤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윤리는 특정 지역, 종교, 민족 단위에서 공유되는 가치 규범, 공유되는 규범이 바로 이제 특수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세계가 세계화되게 되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보편윤리,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 보편윤리와 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파키스탄의 명예살인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일단은 편견이 없이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but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자,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자, 특수윤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인류 본연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조금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또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화의 문제와 이 세계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